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세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세법과 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수업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가볍게 이제 들으면서 세법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회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이 법이라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하고 말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을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 세법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또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논리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말만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좀 해볼 만한데 이게 또 숫자가 또 들어가면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이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자료에 주어진 내용들은 사실 이제 그 교재라든가 또는 이제 뭐 법전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발췌한 내용들인데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듣고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험의 목적, 즉 이 강의의 목적 자체는 가볍게 세법이라든가 회계를 보자는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을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처음에 이제 볼 때는 용어 정도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아, 이런 것이 세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그런 강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국세와 지방세 여러분들이 이제 말은 들어봤겠죠. 국세라는 게 어떤 거고 지방세라는 게 어떤 거냐. 국세는 국가에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에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치단체가 아예 별개로 딱 구분돼서 뭐 행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자치단체별로 거기에 대한 행정 또는 거기에 대한 재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지방세에서 이제 세수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어떤 지방의 어떤 재정에 사용이 되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에서 그 지방 재정을 가지고 100% 자기들의 어떤 그 재정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세에서 받아들인 이런 어떤 세수를 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가져다 써요. 교부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뭐 구라든가 또는 뭐 시라든가 거기 안에서 지방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들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국세하고 지방세가 같이 섞여가지고 재정이 이제 지출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강남 같은 경우, 강남은 강남의 지방세만 가지고도 자기들 돈을 다 써요. 국가에서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반대의 구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잘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의 구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광진구를 결산 감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구 같은 경우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 재정을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 재정에 쓰이는 돈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에서 걷어들인 그 세금과 그 다음에 국가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세와 지방세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가가 이제 징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이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용은 사실은 혼재돼서 이제 사용이 돼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그런 것까지는 모르죠 사실은. 근데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고 그 주체는 국가와 지방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 뭐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 그 다음에 서울시 안에서도 뭐 구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강남구, 그 다음에 뭐 종로구, 그 다음에 뭐 지방이라면 뭐 전라북도 안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당 광주라든가 광주지카시라든가 또는 뭐 강남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의 세수를 징수하는 하나의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국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조세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조세는 어떤 거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비 충당을 위해서 경비 충당이라는 게 사업이죠. 뭐 이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 뭐 국방이라든가 이런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거죠. 법률. 이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이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예.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럼 국회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국민이 뽑아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뽑은 대표에 의해서 발의되고 만들어진 법을 지키는 거니까 결국 내가 그 법을 지키겠다는 걸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법들도 많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뽑아놓으면 걔네들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뽑아놓으면 딴짓거리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법을 지켜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결국 우리가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법률로, 그래서 이 조세라는 것도 법률에 규정되지 않으면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걷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합의를 해야 되겠죠. 내 재산을 누군가가 가져간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그러한 어떤 그 과세 요건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법에 없다면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내가 100원을 지급을 하고 뭔가 물건을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하면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를 내가 살 거예요. 1000원을 주면 1000원어치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세금을 100원 냈을 때하고 1000원 냈을 때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효익이 달라지는가. 뭔가 국가로부터 다르게 받는가. 내가 1000원을 내는 세금, 1000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 앞에 경찰관이 365일 서서 있진 않아요. 그죠? 내가 100원을 낸다고 해서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이 안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불 나면 소방관 와요. 이런 것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금액을 내든 상관없이 동일한 국가로부터 어떤 효익을 얻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급부, 직접적인 반대급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낸 만큼 받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세의 의미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뭐 어떤 국가로부터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또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세금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을 통해서 뭔가 이제 국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세의 특징을 보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지방세의 종류하고 국세의 종류가 다른데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세금을 내는 주체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연령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금을 내는 주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재산세라든가 뭐 재산세 정도 내면 괜찮죠. 재산세 정도 내고 살아야 돼요. 내고 있나요?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거야. 그죠? 돈 낸다고 그렇게 돈 내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부자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 세금을 낼 걸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이 증식이 됐다. 뭔가 투자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돈을 번 다음에 세금 걱정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돈을 못 벌어.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땅이 있는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팔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소위 말하면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땅을 일단 팔어.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걱정을 하는데 돈이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기 어렵다. 그러면 세금 때문에 땅을 못 파는 거야. 그게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요,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야 되지? 내가 100만 원 벌면 거기서 1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10만 원 때문에 땅을 못 팔고 자꾸 의사결정 못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세금이라는 건 내가 번 것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다. 뭐 이게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돈 나가지만 그죠? 그만큼 벌었으니까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조세, 이 조세에서 공공단체가 이제 부과하는, 따라서 이제 공공단체가 부과하는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이런 것은 공과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조세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세와 이제 공과금 이런 종류들이 있고, 가볍게 보면서 넘어가자고요. 조세는 국가 지자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합 우리나라가 재정 수입, 그러니까 국가의 세수, 국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한 400조 내지는 450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지금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한 400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어떤 금액이 크기예요. 재정의 크기죠. 근데 우리나라 지출을 보면 지출은 400조를 넘어요. 훨씬. 지출은 한 500조 내지는 550에서 한 600조 사이에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럼 걷어들이는 돈은 400조인데 지출을 500조로 할 수 있나?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100조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국채 발행이 어떤 거예요? 그 국채를 사는 사람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얻어들인 돈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돈을 꿔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재정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1차적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2차적으로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 목적.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경기가 이제 굉장히 뭐 화랑이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막 상승을 해요. 물가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돈을 막 쓰고 이렇게 된다면 위축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화랑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기가 이제 마지노선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이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조세를 이용해서 이제 막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돈을 뭐 많이 쓰거나 또는 돈이 갑자기 늘어났더라. 그럼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조세를 좀 더 징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람이 돈이 너무 없어. 그럼 좀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세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전에 징수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환급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정책적 목적이죠. 사실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정의 어떤 지출이라든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경제 정책적이나 사회 정책적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이러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경기 자체를 국가가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뭐 돈만 쓰게 되고 또는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쓰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한 나라들이 이제 뭐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부양이 됐다. 또는 이렇게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렸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일 때 그런 정책을 쓰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잘. 경제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조세의 어떤 목적이더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비삼용 토지에 대한 뭐 중과, 접대비 한도, 초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일종의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토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토지는 두 가지의 어떤 토지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비삼용 토지, 그다음 삼용 토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삼용 토지는 뭐냐 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땅 위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뭐 장사를 하거나 또는 임대 사업을 하거나. 근데 비삼용 토지는 뭐냐 그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 토지를 투기 목적,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거기에다가 더 많은 세율을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그 투기 수요가 좀 줄어들겠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접대비가 어떤 거예요? 접대비라는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사실은. 접대비라는 게 뭐 거래처에 밥을 사주거나 뭐 이렇게 거래처에 선물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접대비가 되는데 사실 접대비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생산성 있는 비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그걸 만들면 그 사는 돈 그것도 이제 비용이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생산으로 곧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접대비라는 건 생산성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접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접대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이제 접대비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회사가 로비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그 사람이 이제 사업권을 따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로비에 쓰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로비에 쓰인 돈. 그 돈은 결국 그 회사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100원에 만들어. 근데 이걸 팔고 싶어요. 근데 이걸 팔고 싶은데 독점권을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누군가한테 로비를 했어요. 독점권을 받아요. 근데 로비를 하는 돈이 200원 들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물건을 만드는데 100원과 200원이 든 거야. 그럼 결국 그 물건은 300원 이상으로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면 만약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얘는 300원 이상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느냐?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비생산성 비용에 대한 제재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아까 이제 법률에 따른 내용을 이제 봤었죠.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그 법률이란 것이 제정이 됐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의를 했다는 암묵적인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한 그 과세를 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 직접적인 반대급부에 대한 내용도 봤었죠. 그래서 내가 내는 돈에 비례해서 어떤 무언가를 받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개별적 보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해야 돼요.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물납이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납은 물건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세금을. 근데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 생각을 해보면 되죠. 뭐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는데 집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내가 상속을 받게 되면 내가 아버지가 이제 나한테 이제 상속을 해줬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뭐냐면 집 하나뿐이 없는 거야. 돈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천상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데 뭐가 들어요? 파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복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 거 아니에요. 뭐 등기비라든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으로 뭔가 재산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물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국세에서는 물납은 상속증여세, 즉 상속과 증여를 받았을 때 물납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금전으로 내야 돼,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내용, 국가가 부과하는 게 국세,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지방세. 여러분들이 그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건물을 사거나 또는 땅을 사거나 했을 때 취득세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도 마찬가지 지방세예요. 근데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 또는 뭐 법인이 내는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근데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부가가치세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내고 있는데 그 몰라요. 근데 납부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가세를 납부를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세에 해당하는 거죠.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 이게 이제 그 보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시세, 그다음에 광역시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구세. 구는 이제 뭐 강남구,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종로구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부과되는 세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지방에서 부과되는구나. 이 정도. 뭐 여기서 여러분들 듣지도 못한 그런 세금들이 있을 거예요. 뭐 레저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지방세는 들어봤을 거야. 주민세는 그죠? 그다음에 자동차세 이것도 이제 들어봤겠죠.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것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뭐 그 면허가 필요한 그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수출 면허를 받는다거나 또는 뭐 기타 이제 면허를 받았을 때 그 면허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2년 동안 면허를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면허를 갱신을 할 때 이런 등록면허세 같은 걸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역자원 시설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죠. 이건 지역자원 무슨 뭐 지방의 무슨 용수, 그러니까 물을 퍼내거나 또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세의 내용들이에요. 와,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 없겠죠. 여기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보면 뭐 도세, 시군세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방금 전에 하고 이제 잠깐 볼게요. 특별시, 광역시세 이렇게 쭉 나왔고 구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을 이제 딱 넘어가면 도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보시면 특별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구가 있죠. 구. 그럼 서울특별시 외에 어디를 볼까요? 강원도. 강원도를 볼까요? 이 강원도 안에 뭐 속초시 뭐 이렇게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를 이 특별시를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강원도를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세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죠. 요거 여기에서 이제 부과되는 세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군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그 다음에 이건 도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별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게 이 특별시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구에서 부과되는 게 구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세목은 다 똑같아요. 세목은 다 똑같은데 어떤 데에서는 뭐 취득세를 이 도에서 부과하고 어떤 데에서는 뭐 구에서 부과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이렇게 두 가지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과 그다음에 뒤에서 봤던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군세로 됐죠. 시군세는 여기서 이제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특별시를 보시면 담배 소비세가 어디예요? 시세, 특별시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체가 좀 다른 거죠.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해서 뭐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는 이 조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사용 목적을 정하고 징수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금을 이렇게 징수를 하면 그 걷어진 이 조세를 통해서 국방에도 사용을 하고요. 뭐 치안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보건에도 사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걸 구분해서 이거는 국방에 사용할 거, 이거는 치안에 사용할 거, 이거는 뭐 보건에 사용할 거 이렇게 해서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조세라는 건 일단 걷어놓고 그걸 가지고 일반 목적, 다른 목적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즉 얘네는 언제든지 어떤 것으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조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정해놓고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목적세라고 얘기를 해요. 목적세. 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보통세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 외에 목적세로 이제 구성되는 것들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목적세에서 뭐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것들이 목적세인데 뭐 농어촌 특별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농어촌 특별세라고 있구나. 뭐 TV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이제 용어에 나오니까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는 그 지방의 농어촌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이제 1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차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 그럼 기름 가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그 뭐 때문에 징수를 하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뭐냐면 도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쓰려고 징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들을 납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몰라요.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있으니까 그 세금도 다 알고 있으면 돈을 못 써요. 집에서 못 나가요. 돈만 쓰면 다 세금이에요. 돈만 세금. 여러분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다. 술을 사 먹는다. 그 안에는 주세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술 가격 안에는 또 뭐 교육세가 들어가요. 그럼 술을 많이 먹잖아요. 교육 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술 먹고 길에서 이제 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토닥여 줘야 돼요.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세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아까 이제 바꾼 보통세, 이 보통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소득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교육세, 교통행정관계세 이런 것들 있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게 이 목적세로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돼 있는데 전가가 여기 전가예요. 전가. 이거 이제 여기서 고치자.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 전가라는 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조세를 전가한다. 조세를 누구한테 넘겨? 이 넘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납부를 넘긴다는 거지.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누군가 대신 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인데 그 세금을 얘한테 주면 얘가 대신 납부하는 거. 그게 이제 전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가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 즉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낸다면 그건 이제 직접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직접세.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 납세자는 세금 내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담세자는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자예요. 그게 이제 같으면 그걸 직접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르면 뭐라고 해요? 그게 간접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 소득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5월 달에 이제 징수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가 신고하고 내가 세금을 내거든요. 그게 직접세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자, 그럼 간접세는 어떤 거냐? 간접세도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납세자는 세금 내는 사람이고 담세자는 부담하는 자예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이게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이제 과세라는 거거든요. 소비. 이건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소비에 과세한다 무슨 얘기냐?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으면 그 빵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빵을 사면서 그 세금을 같이 내요. 그럼 그 세금은 누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냐? 그 빵가게 주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즉 편의점 주인이 그거를 대신 받아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해요. 그럼 결국 A라는 사람이 B라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 먹으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대신 주는 거예요. 부가세라는 걸.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세무서에 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부담하는 거죠, 사실은. 얘를 담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를 납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세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가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예요. 부가세가. 자, 이게 이제 간접세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산의 귀속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그 귀속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물건인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납세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 있죠. 세금을 내는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을 고려를 하는지 또는 고려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 인적사항을 고려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번에 100만 원을 벌었대. 근데 얘는 이번에 세금을 10,000원을 냈어요. 얘는 세금을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벌어들인 소득이 1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용어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소득과 그 다음에 수입은 달라요. 자, 수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입은 뭐냐면 내가 물건이 이제 사다가 파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물건을 100원어치를 사다가 그걸 200원에 팔면 수입은 200원이에요. 그럼 내가 100원어치를 사다가 2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100원이 남죠? 그 100원이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 순수하게 남는 돈이에요.
근데 수입은 뭐냐면 총 유입액, 즉 내가 받는 모든 총 유입. 그럼 거기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빼줘야지 사실 내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의 개념은 뭐냐면 그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인데 그 소득과 그다음에 가처분, 내가 실제로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건 또 달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건데 여기서 일단 내가 남는 게 100만 원, 둘 다 100만 원인데 거기서 어떤 애는 세금을 이만큼 내고 어떤 세금을 이만큼 내요. 그러면 B가 와서 얘기를 하겠죠. 왜 나는 세금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A라는 사람은 가족이 10명이다. 근데 10명이 다 돈을 벌지 않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A가 벌어서 10명을 부양을 해야 돼. 그렇게 된다면 결국 A가 A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혼자야. 그럼 결국 100만 원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인세예요, 인세. 그래서 같은 소득을 얻어도 세금이 달라요. 간혹가다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친구예요, 친구 둘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아이 친구하고 얘 둘이 친구니까 뻔히 그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 알잖아요. 아 제가 얼마다 이런 게 알잖아요. 거기 비슷하게 버는데 얘가 너무 많은 거야 세금이. 그러니까 와서 따지더라고요. 아 얘는 세금이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냐. 잘못한 거 아니냐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주죠. 여기는 이렇게 돼요. 가족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족들에 대한 공제를 다 빼다 보면 이렇게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일하는데 그래도 좀 불만이긴 해요. 그죠? 이쪽에서 내가 결혼을 하기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한 건데 세금을 더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물세는 그러면 어떤 거냐? 물건에다 그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 재산세 같은 게 재산세. 내가 어떤 10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7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세금, 그 7억에 대한 세금, 그거를 매기는 걸 물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귀속되는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측정을 하면 그게 이제 인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다가 그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그걸로 이제 세금을 측정하면 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세가 재산세 같은 거예요. 재산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특징은 소득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이게 이제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뭐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재산세, 요거는 토지물에 대한 이제 재산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그 상속이라든가 증여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액을 가지고 이제 기준을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세 쪽에서는 여기는 토지 외의 경우에는 물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토지하고 그 다음에 토지 외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이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A라는 땅 가지고 있어요. B라는 땅을 가지고 있고 C라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 누가 가지고 있냐?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D라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E라는 땅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을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그 갑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갑에 대해서 이걸 다 이제 더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인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인세의 의미예요. 그럼 이게 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요놈한테 각각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 돼요.
합치지 말고 A에 대해서 얼마, B에 대해서 얼마, C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되면 그게 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B, C를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거는 인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해당 물건에다가 과세를 하냐, 해당 물건에다가 세금을 매기냐, 아니면 그놈이 가지고 있는 물건 전체에다 세금을 매기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두 개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이 재산세 토지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러면 토지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외의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에다가 매기는 거예요. 각각의 재산.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합치지 않고 요거 얼마, 요거 얼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치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을 매기는 것과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누진세라는 게 있어요. 누진세. 누진세는 뭐냐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그럼 합치게 되면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합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많아져요. 이게 이제 누진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합치느냐 안 합치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은 뭐냐면 세율을 만약에 내가 그 뭐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 세율, 세금의 비율 있죠. 세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얼마의 10%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 얼마, 그걸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에 소득을 100만 원 벌었다. 그럼 100만 원에다 10%를 적용하잖아요. 만약에 소득을 내가 이번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세율 10%라는 걸 이렇게 적용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해요. 요게 이제 과세 표준이다. 그럼 과세 표준이 일반적으로 보면 화폐 단위 금액으로 이제 되겠죠. 금액으로 되는 걸 종가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금액이 아닌 것도 있냐? 금액이 아닌 것도 있어요. 종량세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 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뭐 주민세 이게 이제 수량이라든가 건수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골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골프장을 이제 들어가면 한 회 입장 회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골프장 그 들어가는 입장료에 세금이 붙어요. 그것도 일종의 뭐냐면 종량세예요. 종량세. 골프장에 들어갈 때 그 골프장 가액이 아니라 한 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량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여부. 독립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세원, 즉 세금을 부과하는 원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원이 있을 때는 독립세라고 얘기하고, 그럼 세원이 없는 경우도 있냐? 세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 농어촌 특별세, 뭐 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보면 만약에 어떤 100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그 금액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뭐 10%를 매겼다. 부가세는 여기니까 이걸 지우자. 이거 말고 개별 소비세? 이렇게 무슨 세금을 매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원의 세금이 나오겠죠. 이 10원에다가 1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금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부가세라고 얘기해요. 부가세. 독립된 세원이 아닌 세금에다가 세율을 매기는 것. 그래서 세금에 세금이 붙는 걸 이 부가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얘기를 했었죠. 그 술을 먹는데 그 술 가격 안에 주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됐냐면 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교육세는 어떻게 하냐? 그 주세에다가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세가 없으면 교육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없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가세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서택스라고 얘기해요. 붙는다는 얘기죠. 예. 세금에 붙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세금에다 또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게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에 따른 분류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이제 참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뭐 세율이란 건, 매년 국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법을 제정을 할 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지금 취득세 뭐 10%다 또는 20%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내가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뭔가 물건을 사는데 취득세가 얼마고 그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 또는 교육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건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부가세에 대한 사항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취득한다. 1,000만 원짜리 뭐라고 할까요? 뭐 토지라고 할까요? 또는 뭐 건물이라고 할까요? 뭐 땅을 취득한다고 합시다. 뭐 땅을 취득하는데 거기서 이제 취득세가 지금은 뭐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 3점 몇 프로고 그다음에 그 일반 취득은 1점 몇 프로인가? 그런데 뭐 1%의 취득세를 낸다고 합시다. 1% 취득세율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에다 1%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네요. 뭐 취득세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세금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냐면 취득세에다가 10%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 지방교육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 10만 원을 끌고 와서 여기에 10%만큼 농특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놈 또 끌고 와서 20%만큼 교육세를 내고요. 결국 이거 다 합해야지 이제 세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세금 이거는 이제 그 본인이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고지가 돼요. 고지가 되면 물론 취득세는 신고를 해야 돼요. 취득세는 신고를 하는데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바로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안에 이렇게 세목들이 있다. 복잡하게 돼 있다는 내용은 사실 잘 모르죠. 그다음에 뭐 고지서 같은 데 보면 여기 이제 붙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금에 세금이 붙는 놈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세금을 보면서 뭐 세금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무슨 고지서 날라오면 그 안에 세목이 뭔지 보질 않아요. 예. 어쨌든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부동산 활동, 즉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뭐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다. 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는 건 뭐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취득할 때만 내는 거예요.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가지고 있는 과정, 즉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게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뭐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도 당연히 있겠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버지한테서 뭐 토지를 받거나 또는 뭐 건물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등기가 넘어가요. 아버지로부터 나한테 등기가 넘어올 때 그 세금을 내야지 등기가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는 뭐냐? 재산세 같은 거.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지서가 띵 날라와요. 그래서 그 고지서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그게 재산세 낸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일반적으로 그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땐 납부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좀 재산 좀 있다 싶으면 종부세가 나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양도와 관련된 세금, 그게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죠.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걸 놓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 이거는 신고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불이익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신고를 안 하고 놓쳐버리면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산금 또는 가산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가산금과 체납차분배 이렇게 나오는데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 한 내, 즉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오늘까지 내야 된다. 내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 받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체납처분비라는 게 있는데 체납처분은 뭐 여러분 실제로 이제 체납처분 당하는 경우 별로 없겠죠. 세금 안 내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압류예요. 그 압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납세자가 세금 내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 과세표준 아까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 세율을 곱하기 위한 금액이다.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과세 기간. 이 과세 기간이 세금을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금의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게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이냐? 그죠?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과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소득세 같은 뭐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세금이에요. 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그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6개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해 놓으면 되겠죠. 세율은 각각 다 달라요. 부가세 세율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세 세율도 있고 법인세 세율도 있어요. 그 세율은 각각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세율 표시에서 보면 뭐 정률, 정액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백분비 비율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백분비. 그다음에 화폐 단위로 이건 뭐냐면 1회당 얼마, 1회당 10만 원, 1회당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정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누진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세율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부가가치세 같은 건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100원에다가 플러스 10%를 붙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러면 그 10%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즉 1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1억짜리건 거기에 10%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례세율이에요. 자, 근데 누진세라는 건 소득세 같은 건데 내가 10만 원 벌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 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1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될까요? 9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 90만 원에 대해서는 뭐 20%의 세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 또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게 뭐냐면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소득의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이게 누진세의 구조예요. 그래서 누진세의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그러한 세목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격하게 세금이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과세표준 크기 변화에 따른 분류죠.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일정 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뭐 고정 세율로 부과를 하는 거고 변동이 되지 않는다. 그죠? 표준세 이건 지방자치단체 즉 그 지방세에서 이제 적용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할 때 표준세율이라는 걸 이제 정해요. 근데 그 표준세율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신고기한을 잠깐만 이제 볼까요? 취득세 같은 거, 뭐 어떤 물건을 부동산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을 받거나 그랬을 때 6개월 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이런 거 많이 놓치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뭐 크게 중요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1년 단위고 만약에 18년도에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때는 19년도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 신고기한에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프레임카드를 많이 붙여요. 세무서에서.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기한입니다 하고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볼 거예요 아마. 이런 것도 많이 놓치죠. 요거 상속세. 상속세 6개월 내에요. 이렇게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 아버지가 만약에 피상속인 즉 아버지가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7월 20일 날 뭐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7월 20일의 말일 즉 7월 31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6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이게 이제 뭐냐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에요. 그러면 8, 9, 10, 11, 12 그 다음에 1월 말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1월 31일까지 상속세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는 6개월인데 증여세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증여세가 좀 짧죠.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증여를 했을 때 신고기한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있는 거 다 알죠. 뭐 이걸 모르고 법인을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봤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그 세금의 내용들이 있고, 크게 뭐 중요할 건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이 세금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세목에 대한 내용들을 봤고, 너무 복잡하죠,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 국세라는 게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금에 세금 붙는 놈도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신고기한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상속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신고기한이 언제까지,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해서 뭐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국세와 그 다음에 지방세, 즉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세목, 그 다음에 이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